새빨간 말을 심었는데 새파란 노래가 자라나 샛노란 불씨를 흩날리다 다시 여기로 찾아왔네.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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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싸고 떠나고 거리를 걷고 사람을 만나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기나긴 날들을 지나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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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차 한잔 줄까. 그동안 미뤄왔던 얘기를 나눠. 어서와 여기 앉아 보고 싶었어. 어서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북콘. 오늘은 특별히 독서의 해 특집으로 열립니다. 방금 노래를 해주신 분은 개성파 뮤지션이시죠. 원조 홍대 여신으로 불리는 이하립 씨였습니다. 예, 공기가 꿀맛이라는 가사가 정말 꿀맛이었는데요. 예, 공연해주신 이하립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시인이자 월간 라이브러리 앤 리브로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신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요북콘이 벌써 16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올 2월 15일에 첫 행사를 시작하면서 독서의 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더욱더 의미 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독서의 해를 가장 선두에서 끌고 계신 최강식 문화체육부 장관과 독서의 해 추진위원장인 문용린 서울대 교수님 두 분을 주빈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잠깐 오늘 행사의 순서를 안내해드리고 모실까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이 될 겁니다. 1부는 독서의 해와 그리고 독서의 해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고요. 2부는 두 주빈과 함께 초대 작가 조경란 씨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빈 두 분 무대로 모시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은 독서의 해 4행시 영상입니다. 먼저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상을 다시 한번. 오케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어느부터 하시나요? 독서의 다 같이 해. 큐. NG. 아저씨. 독하게 읽자고 서로를 격려하자. 의미 하나하나를 새기며 읽자고.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읽자고 다짐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의로운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독서 계획을 세워 몸소 실천합시다. 독수리가 서울에서 날라왔습니다.
합시다. 독후감을 써오라 해서 선만 읽고 써봤더니 의미조차 모르고 써온 독후감이라며 해부터 충분 당선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독서 공방하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서점으로 나가서 의연하게 책들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해가 세상을 비추듯 여러분도 또한 세상을 비출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서예를 배웁시다. 의견을 내면 까닭도 내야 합니다. 해질녘 독서를 많이 합시다. 독서해라고요? 설마 나만 몰랐나요? 의미 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해마다 독서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독서회입니다. 서점에 한번 나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의미 있는 그 발걸음에 해도 달도 큰 박수를 보내게 될 겁니다. 네. 네, 역시 이렇게 사행시를 짓게 되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웃곤 하는데요. 오늘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서 두 주빈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마 두 분들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처음 올라오신데 어색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특별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께 두 분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입니다. 오늘 올해가 독서회인데 독서회와 같이 수요 북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이 홍대 근처에 또 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갖게 돼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용린 위원장님도. 저는 오라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얼떨떨합니다. 그리고 이 홍대 쪽은 제가 전혀 와보지 않은 데라서 네. 아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면면을 뵈니까 오늘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그 독서회 사행시로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받아본 그 사행시였거든요. 재밌으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려운 부탁이지만 우리 두 주빈님들께도 사행시를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글쎄요, 뭐 귀뜸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위원장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같이 선창해 주시죠. 독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서적은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독서를 하세요. 해답이 책 속에 있습니다. 네. 네, 의문이 생기면 독서를 하세요. 해답이 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관님. 저는 전혀 기쁨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예. 아까 그 어린애가 참 잘하던데 아까는 참 좋다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예. 자, 그럼 한번 정말 그야말로 즉석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쳐주시죠. 예, 독하게 합시다. 서점에 갑시다. 의로운 일일 것이랍니다. 예,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재치 있는 사행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객석에 계신 분 혹시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분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끝나고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없으시군요. 혹시 저희가 사전에 조율이 됐는데 우리 권소연 씨 독서회 준비되셨어요?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네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죠. 네, 오늘 깜짝 손님으로 출연해주신 그룹 포미닛의 권소연 씨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포미닛의 권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한번 독서의 사행시 들어볼까요? 저도 살짝 기침을 받긴 했는데요. 네. 제가 준비했던 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자,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외쳐주시죠. 독서를 합시다. 서랍 속에 있는 책들을 꺼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준비했어요. 예. 네, 이 분위기를 받아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박수 칠 일이 참 많이 있네요. 그래도 지치지 말고 박수 함께 쳐주시기 바랍니다. 권소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온 적은 처음이시죠? 독자들과 만나는 건? 네, 저도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데 뭔가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은근 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권소연 씨 보러 오신 팬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미닛의 권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역시 팬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바로 목소리가 달라지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독서회까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책을 사랑한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평소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기를 보니까 춤과 공부가 특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정보인가요? 데뷔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데뷔 후에는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장관님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한류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가수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우리가 보통 한류 스타 그러면 노래하고 춤추고 아이돌 스타 뭐 이런데 또 이 권소영 양은 거기에다가 또 지금 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 수험생인데도 저렇게 책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도 책을 읽는다니까 정말 대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 위원장님도 평소에 포미닛 활동 알고 계셨나요? 네,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찍어보고 네. 제 아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 전화가 왔길래 우리 권소연 양 아냐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고 그래 아주 인기가 아주 젊은이들한테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춤과 공부까지 잘한다고 하셔서 저는 제가 나이로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비할 수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소연 씨는 이런 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뭐 묻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일단 독서회 해잖아요. 가장 인상 깊게 읽으셨던 책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제일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삼국유사예요. 네, 그 이련스님이 쓴 삼국유사인데 우리 역사를 5,000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삼국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국유사가 없고 삼국사기만 있었다면 우리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됐을 텐데 삼국유사의 그 소위 단군신화가 거기 써 있어요. 단군신화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신화가 다 있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그야말로 기원전 한 3,000년부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신화와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역사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숨겨진 우리들의 민초들의 이야기 또는 거기에 뭔가 설화 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전통 문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공어도 관련돼서 삼국유사는 뭐 100번도 더 읽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번역도 지금 다 했는데 요즘 공직을 하느라고 정리를 못해서 아직 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아무래도 그 책이고 근데 중국 책으로는 이제 도덕경을 제일 좋아하고요. 서양 책으로는 루소의 참회록을 제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렇게 주로 고전들 속에서 지혜를 찾으시는군요. 다음에 혹시 번역돼서 나올 삼국유사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문 위원장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많이 읽은 책들이 헤르만 헤세 책들 많이 읽었죠. 뭐 시달타라든지 데미안 또 지와 사랑이라고 그래요. 골드먼트 나르치스라고 하는 그런 헤르만 헤세 책들을 아주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우리 장관님 뭐 그런 계열의 책인데 조선의 사상과 소통하다. 이걸 우연히 손에 잡았는데 그 지두환 씨, 뭐 또 정병삼 씨 이런 분들이 짤막짤막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거에 요즘에 한 일주일 동안 빠져서 지냅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렇게 두 분의 책을 들었는데 제가 폼이는 노래 요새 뜨는 노래 볼륨업 가사를 보니까 너를 처음 봤을 땐 눈도 뗄 수 없었던 이런 가사가 처음이죠? 네. 나를 처음 봤을 땐 눈도 못 뗐었던 네. 그 가사를 보니까 이게 우리 독서의 주제가로도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눈도 못 떼고 책을 읽었다, 한숨에 읽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소연 씨도 이렇게 눈 못 떼고 읽은 책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서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서점에서 딱 제 눈에 제목이 딱 띄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책이거든요. 자신감. 제가 그때 되게 뭔가 의욕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생각도 너무 많았었는데 그때 그 자신감이란 책을 읽고 진짜로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생각도 많이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신감. 예, 우리는 사실 책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요즘 근데 청소년들이 참 책을 안 읽죠? 통계들을 봐도. 예. 네, 전에보다 독서량이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죠, 수연 씨?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서도 권장 도서 이런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교과서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책을 안 읽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입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학교 공부 또 하나는 요즘은 게임이라든지 또 디지털, 인터넷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동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은 아날로그적인 건데 이제 디지털적인 이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디지털이건 뭐 컨텐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의 원천 소스는 책에 있거든요. 그렇죠. 책을 가지고 우리가 드라마도 만드는 거고 영화도 만드는 거고 애니메이션도. 근데 원천 소스 그야말로 그 뿌리가 되는 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독서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게 결국은 상상력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창의성 이런 것도 이제 또 고양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책은 정보와 지식도 주지만 또는 또 감성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원 폭력 같은 것도 너무 이게 지식 중심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덕체 옛날에는 지정의 이렇게 같이 균형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했지만 이 독서에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위원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교과보고도 또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책을 읽고 또 그거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또 독후감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우리 40대 교육부 장관이셨던 문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디 가든지 교육 얘기가 꼭 나오는데 오늘은 교육 얘기 없이 독서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결론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오는군요. 그래서 책 읽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책을 좀 적게 보는 것 같지만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책 무지개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죠? 또 안 읽는 사람은 또 아주 안 읽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책 많이 읽는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뭐 골고루 너무 산술적으로 평균화시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서점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는 나라도 드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혼자만 많이 읽지 마시고 옆에다가도 좀 이렇게 읽은 책 좀 나눠주면서 같이 읽도록 제가 이제 그 학교, 대학에서도 보면 제가 언제나 꼭 묻습니다. 무슨 요즘에 새로 나온 책 하면서 이 책 읽은 사람 이렇게 하면 새 책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자, 일주일에 책 몇 권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책을 뭐 5, 6권 읽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안 읽는 사람은 전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문화관광부 책임 같아요. 문화부 장관님과 전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현재 수험생인 우리 권소연 씨는 또 우리 학생들이 말을 듣고 힘도 내고 책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책에 재미를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책 안 지금도 어리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책 많이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추천을 받아서 책을 처음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거를 얻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거를 좀만 더 다르게 생각하면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다른 책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책 읽는 재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는 재미를 다들 빨리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연 씨 또 어디 가셔야 되는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뒤에 무대가 있어가지고요. 어디 지방에서 공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오늘 나온 소감하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포미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 활동은 음악방송은 마친 상태인데 그래도 지방이나 이런 데 무대에서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도 뭔가 책을 좋아하는데 이런 자리를 이렇게 나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나와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또 좋은 책 많이 읽어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책도 선물도 해주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 연말에 치를 수능도 대박 나시고 그리고 남미하고 뭐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포미닛 인기 많다 그러는데 한류 열풍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가 내려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가수를 모셨는데 노래도 한 거 안 돼. 그럴게요. 소연 씨 다음번에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네. 네, 뭐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독서의 해라는 거 실감하시겠죠? 네, 아마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주제 독서의 해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독서의 해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눠볼까 해요. 먼저 장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정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독서라는 것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독서량이 높아지면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또 뭐 아주 그냥 단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5%만 책을 더 읽어도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한 4,200억 정도가 더 활성화되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뭐 숫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국민의 어떤 의식 역량, 지식 역량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영국은 이미 한 10년 전에 이런 독서회를 2번이나 이제 지정을 해서 한 적이 있고 호주는 올해 이제 하고 올해 같이 하죠. 일본은 2010년인가 또 이런 독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에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독서가 선진국 정도 가야 이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컨텐츠 하지만 컨텐츠의 원천이 이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돼야 뭐 우리가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역량을 키우자. 그래서 독서회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전 국민적으로 범국민적으로 독서 해로 정해서 독서회 그 위원들도 모셨고 또 우리 문영린 위원장님을 이제 모셔서 출판, 교육, 그다음에 이제 서점 뭐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또 이 문학 쪽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것을 확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의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독서회라는 것에 이제 주도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장관님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독서회 추진위원장으로 이끌고 계신 문용린 교수님은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말에 결성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바쁘게 지낸다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우리 장관님께서 많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 독서회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3월 9일에 독서회 선포식을 아주 근사하게 했습니다. 했고 또 그 뭐 책의 날 행사도 4월 23일 날 우리가 멋지게 했고요. 해서 하여튼 2012년 들었으면서부터 팡파레는 울린 것 같아요. 책 읽는 소리로 대한민국을 흔들자.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즈거든요. 대한민국이 좀 흔들렸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소리 아직 못 들으셨죠? 아마 먼 데서 지금 진동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책에 대한 이런 열정이 서서히 진동처럼 이렇게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5월, 6월, 7월, 8월 또 10월, 12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금 언뜻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독서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서 동아리야말로 뭐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독서 동호인들이죠. 뭐 10명, 20명 전국에 그게 아주 수천 개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이 좀 한 군데 모여가지고 우리는 책을 이렇게 읽는다. 우리는 이런 책 읽었다. 앞으로 이렇게 읽을 거다. 우리는 멤버들이 이렇게 많다 적다 하는 걸 좀 이렇게 쇼업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독서 동아리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병영 군대 가가지고 군 부대에서도 책 열심히들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군화빨처럼 책 읽는 소리를 지금 울리고 있어요. 그래 그쪽에서도 우리가 멋있는 그런 독서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그런 거 아마 독서 경연 대회 같은 것도 이제 이번 가을에 좀 우리가 펼치게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참 많은 이렇게 일들을 그 계약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국이 진짜 책으로 흔들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짜 바라봅니다. 근데 장관님은 사실 독서에 대한 진흥 정책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를 이제 권장하신 입장에서 스스로를 한류 장관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류 어떤 발전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일각에서는 한류가 반짝 붐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희 한류 문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한류라는 말은 사실 이제 97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그다음에 이제
겨울연가, 그다음에 대장금, 주몽, 뭐 동이, 지금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이게 이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이렇게 해서 쭉 많은 나라에서 아주 호응이 많습니다. 이란에서는 주몽과 대장금이 85%의 시청률을 우릴 정도로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K-팝이 이제 이렇게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작년에 파리에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하고 런던, 뉴욕, 지금 중남미까지 이렇게 가면서 K-팝을 이제 우리가 흔히 한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라마에서 시작해서 지금 K-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K-팝에서 K-컬처로 하려고 합니다. 그 K-컬처라는 거는 이제 문학 한류, 뭐 신경숙 씨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가 그렇고 문화 캐릭터 같으면 뽀로라라든지 폴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게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국악도 있을 수 있고 전통 문화 또 패션 또는 한국 음식 전반적으로 그래서 흔히 K-팝은 4, 5년 있다 사그라질지 모른다고 할 때 그 한류는 한국 문화 전체라기보다는 K-팝을 얘기하는 겁니다. K-팝이 너무 이렇게 식상하고 또 단순하게 되면 쓰러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분야로 이걸 K-컬처로 하려고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컨텐츠인데 컨텐츠가 좋아지려면 이런 독서량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포미디 권소영 아까 그 히트곡 그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이런 그 가사도 사실은 책을 많이 읽고 시를 많이 읽으면 가사도 더 좋은 가사가 나오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한류라는 게 단순히 대중문화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 전통문화 내지는 또 지금 현대 순수 예술 여러 분야로 지금 이것을 이어가고 확산시키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입장에서 우리 출판 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견해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출판 한류는 장관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출판 한류가 들어가죠. 아까 신경숙 씨 엄마를 부탁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32개국어로 지금 32개국에 지금 판권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듯이 이제 아마존닷컴에서도 지금 10위 안에 올라가 있고 베스트셀러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그 이후에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스페인어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못한 이유도 사실은 번역되어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돌파구를 열었다고 생각하고 드라마나 K-팝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 한국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가고 그 다음에 한국 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출판 한류로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출판 한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볼 때 아동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도서는 사실 번역이 잘 안 돼도 애들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동 도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아동 도서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라든지 또 번역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세계 아동 도서전에 나가는데 우리 지원한다든지 이번에도 그래서 그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아동 도서전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물론 그렇다고 아동 도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도서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번역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번역들을 많이 해서 한국 문화를 세계인들이 많이 이제 그 관심 갖도록 그러면서 이제 외국어로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를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하게 되면 이제 책을 보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출판 한류가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출판문화진흥원이라는 걸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이 대중화도 하지만 이제 세계화 국제화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문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 그렇습니다. 모든 그 한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이나 이 출판이 다른 예술 장르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스토리의 오리지널리티가 이 책 속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 스토리가 있는 곳에서 음악도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모든 예술 장르라는 게 이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스토리가 어디에 가장 잘 잠기냐? 문자로 된 그 상징 체계 속에 네. 스토리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아름답게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그림, 음악 네. 모두도 다 대단히 중요한 장르의 예술이지만 그게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요. 스토리는 문자로 엮어진 상징 체계 속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한류가 이게 살고 이것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자로 된 이런 네. 세계, 문화 세계가 넓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나라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출판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북이 나오고 이러면은 어떠냐 하지만 나는 이북도 문자 체계의 한 미디어라고 봐요. 그것도 네. 이북도 결국 중요한 건 문자로 된 거거든요. 그죠? 다만 그것이 책 위에 쓰여진 문자냐, 그죠? 디지털로 쓰여진 문자냐지. 그러나 머리가 받아들이는 건 똑같이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지.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의 그 이북이나 그 디지털 이것도 이건 뭐 그게 나오면 뭐 이쪽 책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문자로 만들어진 이 상징 체계에 이 그 문화 장르가 있는 거니까 네. 나는 책과 또 디지털로 된 이런 문자 체계하고는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다. 저도 어디 갈 때 보면 책 읽기가 어려운 데는 태블릿 PC 가지고 가고 예. 어떤 때는 책을 참 또 네. 냄새 나는 그죠? 네, 오래된 책이 책. 아주 네. 그 활자 냄새가 나는 네. 책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어떤 양쪽의 초이스가 있어서 난 어디가 얘기를 하면 이북 때문에 우리 책 다 죽네 하는데 난 그걸 뭔가 같이 살릴 수 있는 네.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좀 한류의 예. 하나의 인프라로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전자책이라는 게 어떤 세계화라는 점에 있어서 한류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소수 언어라는 우리나라 언어의 특수성상 어떤 한류가 위축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우리 문화가 확산될수록 우리 언어를 배우고 언어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책에 대한 얘기 또 출판 한류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장관님 오늘 이번 남은 해 동안 독서의 해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아까 우리 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네. 독서 동아리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 동아리들이 하고 있던 일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같이 해서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 특히 책 드림날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네, 책 드림날. 책 드림날. 그걸 뭐냐면 우리가 화이트데이, 뭐 또 네. 발렌타인데이, 그러니까 네. 이제 초콜릿을 이제 이렇게 네. 선물하는데요. 책을 선물하자. 그래서 책 드림, 그러면 책을 드리는 네. 우리말로 했고요. 책을 드리는 것은 드림, 꿈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 들 때도 책으로 꿈을 선물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양극화 말씀하셨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많이 읽고 안 읽는 사람은 안 읽는데 네. 오히려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이제는 선물을 부모님 뭐 올해 이제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또는 가정의 달 뭐 또 이제 학생의 날, 스승의 날 뭐 이런 무슨 날이 많잖아요. 네. 또 생일날 이럴 때 부모님, 친구 이런 때인데 선물을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하는 올해는 적어도 모든 선물은 책으로 한다. 그것만 해도 난 아주 큰 효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책을 선물하면은 그게 비싸건 싸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케이크를 먹었으면 그것도 이제 기억에 남지만 사실 좀 지나면 어느 케이크를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책을 내가 선물 받았다면 항상 평생 거기 있고 이거는 누가 나에게 몇 해 생일 때 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만날 때도 뭐 100일 이럴 때도 말이죠. 딴 거 할 거 없이 이렇게 초콜릿을 하지 말고 책으로 그런 거 이런 게 아주 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책 다모아 행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안 보는 책 그걸 다 내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라든지 요번에 또 우리가 책폭폭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또 대구로, 광주로 하면서 역 앞에서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서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내용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가 다름에 대한 거, 남의 얘기도 들을 줄 알고 자기 얘기도 조리 있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독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올해 많이 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이 책 읽는 소리가 대한민국 흔들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2012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1년에 12권을 읽자. 1년에 왜냐하면 20분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매일 20분씩 한 달에 한 권, 1년에 12권을 읽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세계 책의 날이 4월 23일인데 아까 책드림 날이라고 했던 거는 4월 23일이고요. 책드림 날은 올 한 해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문화를 확산시켜 가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 위원장님은 이 독서의 한 해가 끝날 무렵에 어떤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책이 흔들리는 거. 지진 오듯이 정책. 지진 오듯이. 책 읽는 소리로 흔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우리 올 말에는 지진이 서서히 진자가 발동을 해서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매우 큰 강진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독서회와 독서의 의미에 대한 얘기 나눠보았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제 우리 출판 한류를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조경란 작가님 무대로 모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독서회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영상 한 편 보시고 조경란 작가님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책 없는 나라, 학원 없는 나라, 학교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햄버거 하나 살 때마다 동화책 한 권을 무료로 주라고 할 거예요. 학원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도서실을 짓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일요일에 책 읽어주는 아빠들은 월요일날 회사를 쉬도록 만들 것입니다. 장관님도 책을 많이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건가요? 좋은 책을 전부 게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게 될 거예요. 모든 교과서를 만화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장관님, 책을 처음에 만든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전은 책이란 게 없어서 못 읽었을 텐데 그분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지 답해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온북TV 촬영팀이 서울과 일산 근교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장관님, 책을 많이 읽어서 훌륭한 분이 되셨나요? 글쎄, 제가 뭐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읽긴 읽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많이 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 위원장님과 장관님 모두 굉장한 다독가로 소문이 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다독가이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쓰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셔서 두 분 모두 책을 참 많이 내셨고 또 귀감이 될 만한 책들을 내셔서 오늘은 또 저자로서의 두 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고요. 교육자이시고 역사학자이시니까 이번엔 문학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학을 대표로 우리 조경란 작가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오늘 얼떨결에 오게 된 소설가 조경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올해 시작될 때 독서회라는 거 아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고요. 네. 제가 연초에
왜 올해 이렇게 강연이나 청중들, 독자분들을 만나는 자리에 와달라는 연락이 많이 올까 했더니 그게 바로 독서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로서 이런 해를 맞는 기분이 또 어땠을지도 궁금해져요. 첫 번째는 일단 반가움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있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라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이면서 일상적인 행위여야 되는데 얼마나 책을 읽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까지 벌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고 책을 권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의 해가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정해서 하는 거는 올해이지만 우리가 이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되면 늘 독서를 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장관님도 우리 조경란 작가님의 활동을 평소에 이렇게 책 많이 읽으셨나요? 조경란 작가님 책? 요 백화점 제가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이죠. 이렇게 아무래도 한류를 이끌고 계신 작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소 우리 문 위원장님은 조경란 작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하여튼 명성은 자자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주 일찍부터 아주 수준 높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작품도 아주 평가가 대단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특히 또 좋은 책 선정위원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책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거를 제가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자분으로서의 세 분을 만나 뵙기 때문에 책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관님의 책인데요. 올 1월에 출간하신 우리나라 역사와 민족이라는 민속이라는 남창 손진태 선생 6호집 이 책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문용린 위원장님은 사실 2006년에 출간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쓴소리라는 책과 조경란 작가님의 최근작 산문집 백화점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제가 좀 이 책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장관님 역사학자이신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손진태 선생 6호집을 엮게 되셨는지 먼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손진태 선생님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잘 역사학자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은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1900년에 태어나셨어요. 네. 올해가 그러니까 112년이 이제 되는데요. 2000년 이분이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 돌아가셨지만 그때 제가 이제 2000년에 고려대학교 박물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초대 박물관장이 이 손진태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장이 되면서 100주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이분의 이제 그 유족들하고 만나면서 이 뭔가 전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이 집에 남아 있었던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이제 자료집을 냈죠. 자료집을 냈는데 그때 이제 아드님을 만나게 됐는데 자료집을 그때 발견한 걸 가지고 자료집을 내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 또 며느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드님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또 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또 유고집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자료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료집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도 썼는데 이걸 모아서 이제 책을 내려고 하다가 제가 2008년에 이제 공직을 맡으면서 이걸 이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장 때 좀 정리해서 내려고 그러다가 또 문화재청장을 맡고 장관을 맡으면서 정리를 못하다가 이제 늦게 나왔습니다. 원래 2010년에 110주년 기념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잠시 손진태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다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초대 편수국장이고요. 문교부 차관을 하신 분인데 이때 최대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애석하게도 6.25 때 납북이 되셨어요.
납북이 되셔가지고 북쪽에 가서 활동을 안 하시고 네. 남쪽에서는 또 북쪽에 갔으니까 잊혀진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근데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예, 참. 근데 다행히 이분이 남겼던 유고를 사모님이 전쟁 때 부산까지 갔다가 오고 라면 박스에다 그래가지고 피눈물 그야말로 난데 이분은 이미 그 1940년대에 8개 국어를 하신 분이에요. 8개 러시아까지. 네, 그러니까 이분 원고를 보다 보면 막 네. 눈물이 납니다. 나는 뭘 했나. 이분은 30년대에 8개 국어를 했는데 네. 그런 정도로 천재입니다. 이분의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의 이 40년대에 쓴 글이 30년대 쓴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봐도 전혀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이 지금 학자보다 뒤지질 않아요. 그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술산업사 김경희 사장님께서 이제 아시고 이제 지식산업사에서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역사, 보통은 역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피셜한 이런 것만 있는데 여기는 민속, 일반 민중들의 삶 이것도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이분은 이미 20년대, 30년대 전국을 다니면서 민속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민요라든지 또는 뭐 전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나는 이런 거를 왜 냈냐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작품을 내면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야말로 여러 만화도 만들고 그런 이렇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공직에 바쁜데도 제가 이걸 냈습니다. 올해 독서회를 맞이해서. 그러니까요. 아마 저기 장관 되시고 나셔서 이게 출간이 된 걸로. 이 준비는 그 전에 했는데요. 근데 독서회 얘기하실 때보다 책 얘기하니까 너무 즐겁게 많이 얘기해 주셨네요. 역시 이 책은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관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우리 문용린 위원장님의 책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쓴소리라는 책이 사실은 2006년도에 출간돼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데 한 30년 교육학 교수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교육학자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참 면구스러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 교육이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뭔가 한 번쯤은 이렇게 제가 이 교육과 관련한 얘기를 좀 쓰고 싶다. 특히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3자가 보기에는 뭔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될 이런 필요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저 책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은 그겁니다. 당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당신이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근데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당신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학교의 선생님한테 자꾸 기대를 하고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아침에 학교에 가면 한두 시간 하고 선생님이 우리 애에 대해서 뭘 하냐. 내가 아이를 새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죠? 걔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내가 내 자식을 알아야지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내 자식을 뭘 하냐.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다. 자꾸 남한테 가서 정보를 요구하고 우리 애를 조기 유학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내는 게 좋을까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답이 있는데 그걸 자꾸 밖에 가서 묻거든요. 그래서 저 쓴소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짚어가지고 그런 걸 짚어가지고 남들 이러는데 나도 보내야 될까요? 남을 보지 말고 내 애는 내가 잘하니까 얘가 저 학원에 가면 진짜 공부 잘할까? 이걸 내가 판단 안 하면 누가 그럽니까? 그렇죠. 또
또 나는 그런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고 사실은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 부모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 이 길을 포기하고 자꾸 남한테만 지금 정보를 찾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내용이 네. 그런 것들을 한 10서너 가지 모아가지고 네. 자 내가 아주 부모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라고 내가 쓰는 소리 한번 하자. 그런 얘기를 좀 써놓았습니다. 예. 근데 뭐 욕먹을 각오를 하셨다는데 칭찬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문용린 교수의 책은 반드시 산다.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다. 뭐 이런 평들 나오는데요. 그 6년이 지난 지금 보시더라도 그때와 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진 않으셨죠? 예, 교육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저자분들이 가끔 보시면은 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요거는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도 아직도 달라지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두 저자분의 책 얘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오늘 오신 조경란 작가님의 산문집 백화점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사실은 이 백화점이라는 산문이 소설이 아니고 산문인데 백화점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좀 어떤 책이지? 이런 호기심이 들어요. 예. 어떤 책인가요? 네. 백화점 안에 백화점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정말 백화점에 관한 책일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이루는 여러 가지 공간들,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네. 재래시장, 네. 또 서점, 또 오래된 옛날 집들. 그런데 저는 도서관 다음으로 백화점에 관한 관심이 그때 생겼었습니다. 네. 백화점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분할된 공간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묵묵히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사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산문집입니다. 네. 작년에 쓰고 발표했으니까 작가 생활 16년 만에 쓴 두 번째 에세이집, 산문집이었죠. 네. 사실은 그 한 인터뷰에 보니까 도서관은 간호의 백화점에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좀 오해 살 만한 말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게 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왜 그런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나요? 시험 기간에 내가 이 시험 기간만 끝나면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작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료를 찾거나 또 책을 읽고 다음 소설에 대한 생각을 막 하다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다가 해질녘이면 그래? 백화점에 가서 한 바퀴 둘러볼까?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다니는 백화점 옆에 커다란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 폐관 시간 끝난 후에 백화점 갔다가 서점에 갔다가 그 옆에 신나라 레코드집을 들렸다가 귀가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백화점 얘기가 사실은 그 백화점에 대한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취재까지도 겸했다고 알고 있어요. 취재. 일본에서도 취재를 하시고. 네, 일본 백화점 취재도 다녀왔고 우리나라 한 여러 군데, 2군데 백화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공간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노동을 하고 계세요.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걸 보니 하나의 어떤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과도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담으셨나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고 소설이든 산문집이든 어쨌든 주제와 상관없이 그 모든 책들은 결국은 우리 사람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목은 백화점이지만 부제처럼 그리고 사물, 세계, 사람처럼 나와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책 얘기해 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이 밤이 새도 사실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모신 세 분은 이 자리에 한 분씩 주인공으로 모셔도 모자랄 그런 분들입니다. 다음번에는 저자로서 한 분을 모실 날을 제가 기대를 해보면서요. 이런 자리가 사실 마련되기 어려운데 세 분께서 모이셨으니 좀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지금이라도 뭔가 얘기 나누다가 뭐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좀 한 말씀씩 대화를 나눠볼까요? 아까 도서관에 갔다 왜 백화점에 갔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떨 때 그러냐면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될 때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면 뭔가 이렇게 활력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외국에 가면 꼭 박물관을 가거든요. 박물관을 가는데 저는 그 박물관을 간 다음에 어딜 가냐면은 이제 민속박물관을 갑니다. 네. 그 나라에 이제 우리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그 나라의 전통의 고급 문화를 볼 수 있고요. 민속박물관을 가면 전통의 서민 문화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고급 백화점을 갑니다. 그 고급 백화점을 가면 그 나라의 지금의 상층 문화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반드시 어딜 가냐면 재래시장을 갑니다. 재래시장을 가면 그 나라의 지금 서민 생활, 서민 문화가 어떤지 네 군데를 가면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고급 문화와 서민 문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경란 작가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번에는 전통시장을 주제로 하나 하시면. 장관님, 이 책의 기획이 어떻게 나왔냐면 16년 전에 제가 재래시장에 관한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쓸까 하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꼭 써서 출간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박물관에 대한 책을 낼 예정으로 있는데 시장은 조경란 작가께서 박물관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우리 문화관광부가 전통시장 살리기 그걸 하는데요. 예. 전통 재래시장을 이제 살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 전통 문화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장 안에다가 무엇도 만들어 놓냐면 서점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책 볼 수 있는. 이번에 우리가 독서회도 그런 걸 시장에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에 오는 소비자도, 고객도 이제 하지만 또 시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 책 읽고, 아까 여기도 오전엔 별로 손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많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살리는 게 백화점이라는 것도 박물관이 왜 똑같냐면 박물관도 박이라는 게 모든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 그다음에 백화점의 백이라는 것도 딱 백이 아니라 많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다만 박물관은 옛날 거고 전통적이고 백화점은 현대 거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앤디 워홀의 그 말이 아주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화점을 딱 문을 닫아놓고 100년이 지나면 그게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데 하여튼 그 재래시장에 대한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좀 들면. 네. 우리 문 위원장님도 무슨 말씀 나눌까요? 글쎄요. 얼마 전에 신문에 그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20, 50 이런 말이 나왔대요. 20, 50이요? 그러니까 2만 불이 이제 넘어섰고 인구가 5천만이고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6번째, 7번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다. 아주 신문 기사도 자랑스럽고 또 읽는 저도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박물관하고 백화점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박물관하고 도서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들어섰다. 가장 중요한 징표는 박물관과 도서관입니다. 선진국은 다른 나라와 아주 구분되는 게 박물관이 많고 특히 자연사 박물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도서관이 마을마다 하여튼 인구가 한 1000명이 넘으면 도서관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그저 어떤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가지고 멋있는 건물 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나라나 선진국에서 도서관은 개인이 자기 책을 기부해서 자기 집에 있는 책방을 마을 사람들에게 오픈한 그죠? 그게 도서관의 시작이었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집에
책이 많아가지고 주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죠. 지금 집에 있는 책을 어떻게 이걸 치워야 되나. 나는 그런 거 우리 장관님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건물 하나만 지어주고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처치 곤란한 책들 가져다가 좀 쌓아놔도 멋있는 도서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돈이 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든다 하는 기분으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정부가 이제 뭐 그걸 또 돈을 대서 건물을 지어주고 해서 도서관 건립이 민간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박물관이 사실은 창의성의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박물관에서 길러집니다. 이게 학교에서 창의성 가르치겠다고 해서 창의성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곳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거지, 창의성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줘. 그게 어디에 있어? 박물관에 있거든요. 박물관에 보면 이순신 장군 그 칼 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큰 칼을 어떻게 들고 다녔겠어요? 옛날엔 우리보다 더 작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애들한테 얘기를 시키면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은 아마 미국 사람이었는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그게 창의성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올해는 독서의 해로 가지만은 또 올해가 25십 해서 우리가 명실상부의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다고 그러지만은 내용이 들었어야죠. 박물관, 도서관,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도서관은 그저 정부가 돈을 들여서 또 재벌이 돈을 내서 짓는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5천만이 모여서 십시일반에서 도서관 짓고 박물관 진다. 그렇게 좀 이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기가 그 안 보는 책 그걸 일단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내주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책 다모아로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사실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 오히려 거기에 어떤 공용 공간 같은 거를 둬서 거기서 지금은 오히려 독서실 개념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책을 보는 거기다 책을 그런 운동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책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범국민적으로 특히 올해 독서회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더욱더 책 읽고 또 자기 읽은 책을 또 남에게 얘기해주고 또 책을 선물을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생활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경란 작가님은 이렇게 장관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계신데 이렇게 평소에 그래도 이런 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작가로서 느끼는 점 있으세요? 아니 사실은 저는 작가로서는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학번역원 을 통해서 책도 여러 권이 번역이 됐고 또 행사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후면은 다른 작가분들하고요. 유럽으로 낭독회 투어를 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비엔나에서는 한국 문학에 관한 행사가 처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문학의 위상이 참 많이 넓고 커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궁금한 점은 지원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매년 무슨 해 되면 그 해만 집중적으로 하고 끝나는 점이 너무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문화 혹은 언어에 관계된, 책에 관계된 이런 일들은 씨앗을 뿌렸다가 자라서 수확을 거두게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 책의 해로 정해서 올해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내년 혹은 그 후까지 미래까지도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진짜로 궁금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번역하신 삼국유사를 저희가 언제쯤 책으로 읽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내년은 무슨 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받으신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내가 문화를 위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독서회를 이제 우리가 올해 정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독서회를 매년 하게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독서회 해라고 하기가 이게 어렵고, 그러면 국악계에서는 국악은 왜 안 하느냐, 또 다른 그림은 왜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를 독서회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 독서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책 선물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는 그대로 이제 또 이어질 테니까 책을 또 읽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뭐 내년에 독서회가 아니어도 또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독서회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삼국유사를 언제 보게 될지는 제가 빨리 그만둬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내년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하고도 관련되지만 제가 삼국유사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 문화의 그야말로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책으로 번역이 되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극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날 것만 하자는 건 아니로 제가 얘기하는 건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옛 것을 본받아서 현대에 맞게 새롭게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드라마도요. 사실 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은 사극입니다. 그거는 무슨 퓨전 사극이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수준도 있지만 자기들이 볼 수 없는 한국적인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K-팝도 사람들이 그거 외국 거지 그게 우리나라 거냐 하지만 팝은 팝인데 K-팝입니다. 거기 분명히 한국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우리의 유니크한 어떤 독특함 그런 것도 살리면서 또 세계적인 보편성도 확보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 아까 모티브 말씀하셨는데요. 박물관에 가면 모티브 바로 그건 거죠. 거기서 모티브를 찾아서 현대인에 맞게 또 우리나라 사람, 세계 사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벚꽃창신의 문화체육 관광이 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를 우리 조경란 작가님께서 잘 물어주셨는데요. 네. 이번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정리의 의미로. 오늘은 이렇게 책을 그동안 책과 함께 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이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세 분께서 인생에 있어서 책과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 일이 있었던 어떤 일화들을 좀 한 번씩,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관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독서 토론회를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교양서적 일주일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책 읽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용도 잘 몰랐는데도 제일 좋았던 것은 그 똑같은 책을 읽고 열댓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밤새 가면서 했던 그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는 소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독서는 나눔이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소통과 나눔을 하자 하는 것을 꼭 올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 위원장님은? 네.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 열심히 듣다가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책하고 관련된 얘기라면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네. 그 뭐 50년대 말이고 이러니까 뭐 책도 없고 이런데 성당 다니다 신부님 방에 가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더라. 그 책 제목이 우주의 제1원리 이런 거였어요. 우주의 제1원리요. 근데 네. 책이 멋있어 보였는데 그게 중3 때였거든.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멋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수녀님이 야, 너 그런 책을 다 읽니? 그래요. 그럼요, 이거 재밌어요. 그냥 내용도 모르면서 재밌어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신부님이 날 부르더니 야, 너 그 책 재밌게 읽는다며? 너 읽은 거 와서 한번 발표 좀 해봐.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제 당황을 했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읽어야죠. 발표를 네.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 한 일주일을 봤는데 정말 어려웠지만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하느님을 논증하는 거였어요. 이게 자전거도 누군가가 밟아야 이 체인이 돌아가는 것처럼 네. 누군가가 이거를 돌려줘야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쭉 가다 보면 제일 끝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는 앞에 누구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사람이 제1 원인이다. 그게 하느님이다. 뭐 이제 그런 논증을 한 책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끙끙대면서 이제 여러 어른들 뭐 있는 앞에서 제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는데 그 당시 아마 여고 다니던 그 누나가 오더니 야, 돈보스코야, 너 완전히 대학 교수 같았어. 근데 제가 그게 지금도 네. 머릿속에 그래서 아마 제가 대학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거짓말로 읽고 재미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발표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발표하고 났는데 네. 그 발표한 걸 듣고 누군가가 그렇게 나한테 피드백을 주니까 그게 아주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제가 지금 대학 교수 때 네. 그때 그 누님 같은 분의 칭찬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해서 저는 옆에서 누군가가 책 읽으면 네. 너 괜찮다. 이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네요. 네. 우리 조경란 선생님은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작가가 된 지 이제 17년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책을 좀 읽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작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만 SNS죠. 요즘 이 시대에 저 같은 작가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큽니다. 본격 문학을 많이들 안 읽으시고 영상 시대의 영상들과 더 가깝다는 이야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짧지만 여러분들께 독자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버지니아 울프 아시죠? 네. 그 버지니아 울프가 1925년에 일반 독자, The Common Reader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좋은 문학 작품을 발견하는 일은 평단이나 평론가들이 아니라 바로 눈이 좋고 생각할 줄 알고 적극적인 태도로 독서에 임하는 현명한 일반 독자들이다. 이분들이 바로 문학을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하였거든요. 네. 문학의 시작은 사실 혼잣말입니다. 그리고 읽기는 대화입니다. 문학이라는 장르, 특히 소설은 읽어주는 사람, 독자가 없이는 운명적으로 불가능한 문학 장르이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학을 좀 사랑해 주시고 특히 언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저는 밤을 새서 얘기해도 참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오신 분들도 생각을 해드려야죠. 마지막으로 우리
오신 분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책 주제로 나온 책 부분 일부를 낭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백화점 읽으시고 한 부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백화점하고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악 준비되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품과 문화가 닮은 꼴이 한 가지 있다면 복제와 대량 생산이다. 소수를 위한 문화 혹은 예술이 복제되고 상점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앤디 워홀이 오늘 상점 하나를 닫고 100년 뒤에 열어보라. 그러면 현대미술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1985년이었다. 그 당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 짐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화에 대한 고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 미술관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로는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큰 상점들, 백화점들은 이제 앤디 워홀의 문화에 대한 낙관처럼 상점이 미술관이 되고 미술관이 상점이 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꼭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만으로 백화점에 가지 않는다. 그림을 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폴 포츠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백화점에 간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책 읽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경란 선생님도 한 부분 준비해 오셨나요? 근데 제 책을 읽어도 되나요? 저는 예, 괜찮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한 부분 읽어주세요. 저는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 그 부분 읽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빛이 깃든 나무를 발견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맨발로 모래 언덕을 오르는 일과 같았다. 한 발짝 오르면 반은 미끄러져 버리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꿈꾸던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이었다. 이 도시에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 이제 나는 당신이 발견한 빛이 깃든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누구에게나 있으나 어쩌면 잊고 있을 자신을 종처럼 울리게 하던 그런 특별한 순간에 대해서.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 책 중에서 한 부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손진태 선생의 유고를 통하여 우리는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 같은 유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 권의 유고집으로 새롭게 간행함으로써 손진태 선생의 학문 세계와 당시의 민속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출간에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와세다 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민속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록하여 놓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에마 선생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하여 선생이 가곡대꽃과 같은 고가요에 대한 해설서와 연구서를 완성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생이 학문 세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네, 이 책의 출간 의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문 위원장님의 스테디셀러 중에 일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골라가지고 하는데. 제가 시트에 드렸는데. 그래. 나는 부모에게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라 탓, 제도 탓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지고 있을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행적인 교육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요즘 부모들. 그러나 나는 부모들이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좋은 부모, 바른 부모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 학원 저 학원을 순례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길인가 하는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요청은 마다하진 않는다. 강연을 끝내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는 부모들이 많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서 많은 부모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가운데 오늘 잠시 객석과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묻고 싶은 것, 평소에 궁금했던 것 있으신 분들에게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기 뒤에 셔츠 입으신 분 손 드셨네요? 그 장관님께서 소통을 중요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 팔로우가 몇 명이시고 얼마 정도 하루에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네, 지금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디 이 문화 현장, 오늘 같은 날도 이거 하고 나면 제가 가서 올릴 건데요. 그 문화 현장에 갔을 때 있었던 사진과 그때 네.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네. 저희 수요북콘과도 친구 맺으셨어요. 네. 또 혹시 계신가요? 두 분 정도만 더. 네, 여기 앞에 하얀 티셔츠 입으신 분. 사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가님께서 역사를 전공하셨고 삼국유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되게 삼국유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냥 옛날 얘기라는 생각으로 많이 읽어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은 책을 잘 안 읽고 우리나라의 옛날 얘기에 대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국유사에 담겨 있는 콘텐츠적인 의 말고도 우리가 그냥 즐길 수 있는 옛날 얘기로서 삼국유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당군 씨나 박혁거세, 주몽 씨나 우리나라의 건국 씨나 거기 다 있고요. 또 이 허황후, 김수로 왕과의 그 결혼 이야기. 제가 그렇게 결혼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네. 둘이 만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신설화가 있어요. 그 조신설화는 이광수 선생의 꿈이라는 소설은 바로 그 조신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속공주와 원효 스님과의 러브 스토리. 아까 스토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컨텐츠 할 때 제일 약한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이 삼국유사에는 정말 스토리텔링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옛날 한자로 돼 있어서 잘 이제 적어 하는데 그걸 번역을 아주 현대적으로 잘 해놓으면 막 작가들은 또 그걸 보면서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한 조목마다 책 한 권씩이 나올 수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다양한 러브 스토리가 있는 삼국유사를 꼭. 거기에 비극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장관님의 번역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분 혹시 계시면, 예, 앞에 빨간 옷 입으신 우리.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관광부에서 대학생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조은비입니다. 네, 저는 문 위원장님께 한마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 위원장님의 책을 보면은 쓴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책은 이제 파행적인 교육 제도 속에서 또 좋은 부모,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해주신 한마디라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쓴소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글쎄요, 제가 요즘에 교육학자로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체적인 어떤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보가 많지 않았고 정보의 소수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거나 선생님이 주거나. 근데 정보를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정보를 믿기보다 정보를 주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게 좀 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정보를 누가 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보가 또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제 그 정보를 누군가 골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지는 정보를 아주 크리티컬하게.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 전 대학에 이제만 쭉 있었으니까 그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정보, 이것을 언제나 의심해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지금 사이버 세계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 사이버 세계의 입장권을 지금 젊은이들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은데 입장권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독자적인 어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 대학 다니는 이른바 지성인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서 참 느끼고 깨닫는 게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경란 작가님께 여쭙고 싶어요. 다음 작품은 언제, 어떤 작품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시정은 몇 년 기다려주시고요. 예. 지금은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반성 많이 했는데 조금 흡입력 있는 소설을 써야겠구나. 그래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각오를 좀 해서 지금 너무 무겁지 않은, 두껍지 않은 장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올 가을, 늦가을, 겨울이나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먼데 가게 돼 있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박물관도 보고 다른 나라의 박물관도 보고 문화체험도 한 후에 돌아와서 내년에는 또 혹은 그거에 관한 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전에 잠깐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블로그에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은요, 이 시간 끝나고 무대 왼편에 있는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 조경란 작가님의 백화점을 비롯한 작가님의 책 사인회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북스리브로 매장에서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는 저희 온북TV에서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또한 영수증 가지고 저희 이벤트 테이블에 가시면 한 권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 끝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소감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또 위원장님 또 조경란 작가 또 여러분들 이렇게 방청객들 오셔가지고 책에 대해서 책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금 빨리 이 공직을 빨리 마치고 나도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읽고 책에 대해서 또 책도 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고요. 하여튼 올해 독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제가 공직에 있는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저는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 같은 기분으로입니다. 이런 자리가 그 TV나 뭐 이런 쪽에서는 봤지만은 이런 걸 라이브라고 그러나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진 않은데 보니까 우리 장관님이랑 우리 작가님이랑 하고 특히 우리 사회자 우리 신 선생이 너무 이렇게 푸근하게 보내요. 하나 단점이 있다면 곧 끝날 것 같으면서 계속. 하여튼 저는 상당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 작가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저 두 분 장관님 선생님께 저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 사실은 앞에 앉아 있을 때 얼른 순간적으로 독서의 해 사행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외쳐볼까요? 독자적으로만 살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서점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즐거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해가 뜨면 홍대 북스 리브로로 옵시다. 와. 정말 멋진 사행시인데 제가 그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방송 운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책의 물결이 전국을 흔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수요 북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야 라는 책의 저자 이규영 씨와 함께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